강남에 있는 호텔 지금 진행하는 가격이 520억인데 한 달 객실 매출액이 약 2억 5천 정도, 그 이자를 내기도 아마 버거운 상태가 아닌가. 위치상으로는 어쨌든 강남에 있고 어쨌든 양도를 받는 거지 잠깐만요. 권리를 아니, 거기다가 잠깐만요. 설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아, 참.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노편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노편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률 부분을 담당하시는 이종골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에이스 이종골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업 시행에 관계된 부분을 담당하시는 강치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사업 시행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강치현 대표입니다. 금융 부분을 담당하신 손용만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손용만입니다. 건축과 설계 부분을 담당하시는 박상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보이데아 건축의 건축사 박상준입니다. 네, 그러면 패널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 강남 하면 그래도 부동산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물건도 역시 경매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는 1074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325평인데요. 이 위에 건물이 14,78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유찰되지 않고 그냥 감정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520억이 나온 물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물도 건축한 비용이라든가 그것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호텔이라는 것은 조금 특수한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 물건을 소개함으로 해서 경매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하고 호텔을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충분한 이해를 시청자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물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님, 실제로 이 물건이 강남에 있는 호텔인데 실제로 이거를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짚어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참 위치적으로 보나 뭐 희소성으로 보나 호텔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삼동이라는 곳이 위치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수익성이나 운영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특급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여행사 저가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객실 가동률은 높게 유지가 되는 반면 저가 정책에 따른 수익률이 악화되는 그런 형태의 호텔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서울 시내에 비슷한 규모의 관광 호텔을 벤치마킹 해본 결과
월 매출액이 2억 5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 근거는 이 호텔이 171개 객실을 갖고 있고 1년 365일을 평균으로 객실가를 환산했을 때 7만 원 정도가 적당할 걸로 사례가 되고 연 30일 해서 저희가 회전율을 70%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매출액이 2억 5천이 나오게 되고요. 연 매출액은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100% 550억을 투입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월 저희가 1억 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연 12억을 공제하고 나면 순수 매출액은 18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수익률은 3%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 됩니다. 시중 호텔의 평균 수익률인 6에서 8%보다 훨씬 밑돌게 되는 수준입니다. 이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컨디션의 어떤 호텔을 내국인으로서 일반 사람이 여기에 투숙하려고 하면 최소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지불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7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할 때 어쨌든 이 관광회사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한꺼번에 많은 그 수의 객실을 그 관광회사한테 낮은 금액으로 할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 영업 구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71실인 경우에 아마도 대형 여행사의 100실 정도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블록 세일을 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내내 여행사가 100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객실당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7만 원으로 추산을 했지만 뭐 6만 원 될 수도 있고 7만 원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50실로 이제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러면 13만 5천 원을 지불하는 그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을 해야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 있는데 그런 영업이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기 자본금을 550억을 들여가지고 연수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참 어려운 이제 일단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호텔에는 사실 지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강 대표님께서 기준 잡으신 거는 171실로 기준을 잡았을 때인데 그런 다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의 수입은 사실은 계산을 넣지 않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사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11층서부터 14층까지의 어떤 4개 층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층하고 똑같이 어쨌든 객실로 이제 전환을 한다면 여기에 몇 개의 객실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총 객실수로 좀 충분히 넓힐 수 있는 환경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한 개층 지금 바닥 면적이 631평방미터로서 네. 지금 한 개층당 한 19실 정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각 층이에요? 예, 그래서 19실을 4개 층을 늘리게 되면 현재 76실을 늘릴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면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2,525평방미터를 예. 총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76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247실이 되는데 어디 그러면 이거를 그 객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는 또 비용이 또 당연히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2,525평방미터를 네. 이제 평방미터당 한 200만 원씩 치면은 네. 총 요거를 객실로 전환했을 때 한 네네. 50억 정도를 소요가 됐지요. 아, 5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매입을 했을 때 자기 자본금을 550억으로 받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객실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면 투자 금액은 600억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강 대표님께서 그러면 아까 171실로 그다음에 다른 어떤 호텔에서는 뭐 식음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여기 사우나 부분도 2층에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그냥 객실에 대한 운영 그 수익 부분만을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사우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임대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건 직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텔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수익률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이 그게 어떻게 되죠? 예, 지금 171실을 총 247실로 늘었을 경우를 지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 또한
자기 자본 100%로 가정을 예, 하고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247실 곱하기 평균 단가 7만 원에 30일 곱하면 지금 객실 가동률을 70%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한 달 매출액이 약 1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예. 3억 5천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연 매출액은 40억이 조금 넘게 됩니다. 그래서 객실수 증가로 인해서 매출액은 분명히 상승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 포함 제반 경비는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예. 때 12억을 공제하고 나면 약 28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 투자 수익률은 그렇게 되면 투자 수익률은 4.6%로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 뭐 3%에서 4.6%면 50%가 올라갈 예, 텐데 2.5%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자본을 그대로 투자를 해서 진행할 때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기는 지금 힘든 구조라고 나와 있어서 손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낙찰 받을 때 이거를 520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일단은 거기서부터 이제 금융이 먼저 발생이 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어떤 그 대출을 받으면서 이거를 낙찰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통상 그 경매 낙찰가는 우리 경락잔금이라고 얘기하는데 80%에서 최대 90%까지를 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건은 아마 일반적인 아파트 네. 이런 물건들이고요. 네. 본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 호텔이란 물건 특성상 네. 아마 그 정도 금액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 최대 한 60%? 이 정도인데 이것도 아마 은행에서 담보 감정을 봐봐야 금액이 나올 것 같고 네. 본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갖고서는 그렇죠. 예, 금융기관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수익성 부분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높은 퍼센테이지의 대출을 받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진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강 대표님이 평가하신 부분으로 그러니까 판단해 보면 아마 조금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총 투자 금액을 만약에 600억이라고 본다면 그 600억 기준에 했을 때 한 50% 정도 해서 한 300억 정도는 그래도 크게 무리하지는 않은 금액이 아닐까요? 그 정도 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익률을 저희들이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계략적인 평가상으로 볼 적에는 수익률이 사실 기대 수익률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금융기관에서는 꺼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호텔이 아니고 일반 오피스 건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보다 좀 높은 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경매가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더 그런 조건은 더 나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대출을 받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예, 이 경매 자료에도 보면 국민은행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한 금액이 200억 조금 넘게 대출이 실행된 걸로 보면 네네. 300억 이상 넘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 건물 가치는 또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300억 정도를 한번 기준을 삼는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네.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기본적으로 찾고 있는 것인데 아까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 객실을 늘려가지고 3%대에 있던 그 수익률을 4.6%까지 올렸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300억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금리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이 계획에다가 이걸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국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국가에서는 관광진흥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건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현재 3% 미만으로 거치 기간 포함해가지고 대출 기간이 한 5년 이상이고요. 네. 그 대출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게 굉장히 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차주 즉 그 대출자의 조건들이 충족됐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런 어떤 3% 이때 이하의 어떤 그런 대출을 받기는 좀 무리한 그 조건이라고 보면 저희가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
그 300억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 정도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을 하는 데는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담보대출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 후반, 4%대가 있는데 네네. 본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 물건이다 보니까 금리가 그거보다는 가산들 금리가 조금 더 보여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금리들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 적용을 해서 어쨌든 이 물건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되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강 대표님께서 좀 그러면 자기가 투자하는 자본 비율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한 300억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4%대 수준의 어떤 그 금리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수익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서 시청자들한테 한번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금 자기 자본 에코티를 300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융자를 300억 원을 실행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리모델링 후에 객실은 247실로 동일하고 네. 연 매출액이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예. 대로 40억 똑같이, 원이며 예, 예. 대출 이자는 4%를 일단 잡겠습니다. 예, 그럼 예. 12억이 됩니다. 아, 그럼 인건비 등 제반 비용 12억을 이제 대출 이자와 공제하고 나면 24억 원이 이제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총 약 16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 예. 투자 수익률은 5.3%가 됩니다. 일단 5.3%는 일단 서울 시내 평균 수익률에 뭐 약간 근접은 그런 수준은 됩니다. 그러면 이 융자도 없고 이제 리모델링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애를 써 봤는데 보통 서울 시내 관광 호텔의 그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 평균 수준에도 이거는 좀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 이 호텔을 매입하는 금액 자체에서 이제 그걸 완전히 달리 생각해야 되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만 일단은 요 물건의 현재 주어진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원가를 줄이거나 어쨌든 금융을 이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쨌든 이런 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경매 나온 물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모든 많은 물건에 유동화 회사라는 어떤 이런 그 이름들이 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유동화 회사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이게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라는 곳인데요. 네. 이런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들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유한회사들로서 쉽게 네. 말씀드리자면 은행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사서 그것을 다시 처분하는 그런 중간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유동화 회사들의 특징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유동화 회사들의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받은 사실을 그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근저당권 같은 걸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 경매도 보시면은 국민은행의 양수인 어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나오는데 이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은 근저당권자가 아마 이 국민은행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근데 경매 기록을 이제 열람하면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양수인 유동화 회사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NPL이 아주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NPL이라는 거를 통해서 사람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그 어떤 그 구조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얻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저당권의 설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설정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다가 네. 이제 이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네. 근저당권의 명의를 이전받아서 네네. 이 경매 절차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받은 다음에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네네. 론세일 방식이라고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채권 매각 금액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네. 그 채권 매각 금액 유동화 회사랑 사이에 그 체결한 채권 매각 금액 이상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네. 낙찰이 되면은
그 채권 매각 금액을 이제 채무인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네. 네, 또 이걸 상계 처리해갖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채무인수 방식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할 때 네. 계약금을 일부만 내고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배당받은 금액으로 해서 이제 네. 질권 대출 이자랑 네. 수익금을 사후에 정산해서 배당하는 서로 그런 사후정산부 방식이 있습니다. 그 NPL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동산을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루트가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은 어떻습니까? 이 건은 그런 어떤 NPL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는 됩니까? 아쉽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NPL의 그런 여러 가지 매입 방식을 활용하는데 별로 네. 적합한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왜냐하면은 이게 근저당권이 이제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네. 지금 291억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감정가가 525억 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네. 배당이 아마 전액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채권을 그렇게 싸게 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안타깝네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금액을 좀 어쨌든 NPL이나 어쨌든 그런 채권자들과의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매입하는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얘기를 나눈 부분은 이 호텔 자체를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자기 자본을 얼마를 들이고 융자를 얼마를 들이고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나름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최고의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손 부장님께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이런 어떤 호텔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그 핸들링을 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가 옥외 광고나 아니면 신문 지면상의 광고 같은데 보면 뭐 호텔을 분양한다 뭐 이런 그 문구들을 지나다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런 호텔을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호텔의 구분을 좀 나눠보면 관광 호텔이라는 개념과 이거는 지금 레지던스 호텔은 관광 호텔은 아니고 일반인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보면 오피스텔인데 호텔처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이게 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현재는 레지던스 호텔이 굉장히 분양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레지던스 호텔들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익률들이 통상적으로 뭐 8%에서 12%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급이 최근 그러니까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거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투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테크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해서 수익률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손 부장님은 항상 신중한 자세를 끝까지 고수하시는데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제가 예.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말씀하시죠. 레지던스 호텔이 8%에서 12% 수익률이라면 사실 이게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8%에서 10%도 아니고 8%에서 12%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예. 이게 너무 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아까 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순수하게 자기 자본을 투자를 했느냐. 우리 아까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다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1억 원의 호텔을 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 5천만 원을 자기 자본을 넣고 5천만 원을 융자를 해서 넣게 되면 네. 이게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 반반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2%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 그렇군요. 자기 자본으로 순수하게 들어가게 되면 8% 미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일반 대중들은 그런 부분을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아니 그럼 지금 강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내 자본으로 1억에 하나를 받아서 8%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운영은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맡기게 그렇죠, 되는 예.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12%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럼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 개를 사느니
두 개를 만약에 사게 되면 5천만 원 융자를 하게 되면 두 개를 살 수 있는 거면 어쨌든 그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뭐 1억이라는 돈은 단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물론 그건 예를 들어서 하신 이게 이제 말씀이겠지만 계약 기간 호텔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뭐 2년이 있고 3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예. 1년에는 자기 뭐 이자를 내고도 수익률이 확보가 되지만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만약에 영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아니, 된다는 게 그런 선생님 경우에 말씀이시고 보통- 제 의견입니다. 보통 그거를 분양을 할 때 이제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고 확정 수익률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이런 네,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기간이 그러면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광고나 공고에 보면 네. 기간을 정해져 있죠. 네. 1년, 뭐 2년, 3년. 그 그러면- 이유는 그걸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광고를 하는 거는 허위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있는 공급의 양으로 볼 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메르스 때문에 조금 관광객들이 줄었지만 그 전까지만 하면 중국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는 그만한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신축 중에 있는 그 비즈니스 호텔들은 향후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 포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공급 그렇죠. 과잉을 현재- 우려하는 예, 거예요, 공급 이제. 과잉이 이제 물론 그 중국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뭐 그 중동 쪽에 뭐 관광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어떤 호텔인데 객실이 많이 모자라니까 허가 신청만 해놓은 게 100건이 넘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그 허가 한 개 신청 한 개당 뭐 200실 정도씩만 된다고 해도 엄청난 숫자네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제 자기 살 파먹기 식의 어떤 그런 영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일단 향후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좀 시청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1년 보장, 2년 보장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없고 이제 그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수익률을 8% 10%라고 해도 연 수익률인데 예를 드실 때 1억이라고 했으니까 1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연 10%, 뭐 8%에서 12%니까 뭐 10%라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분양가를 1억 2천 하고는 10% 보장한다고 하고는 그거 한 다음에 그 돈만 따로 떼놓고 분양을 하더라도 일반 수분양자들은 사실 거의 그런 어떤 뭐 속임수까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이것도 트릭에 속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그냥 넘어가도 그 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분양하는 그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조금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부분인 게 이제 우리가 워낙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오피스텔이 됐건 공동주택이 됐건 연립이 됐건 상가가 됐건 네. 분양에 따른 그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죠. 네네. 어떤 부동산 형태가 되든 예, 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은 운영 수익으로 따로 떼놓고 1억으로 분양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한 거고 이제 공동주택이나 뭐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 수수료라고 따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신탁에서도 인정하고 건설사에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왜냐? 그거는 너무나 우리나라에 오래된 이제 관습화돼 있는 수지 관행입니까? 분석표고 이 건은 새롭게 나타난 수익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금 이 일반 대중들이 이게 참 확정 수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물론 이게 물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분양을 하는 회사는 시행사나 시공사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거 예민한 예. 얘기죠. 사실
좀 약간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네. 예를 들자면 옛날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분양할 적에 보면은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그 이자 호불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무이자제가 무이자 있었어요. 있고,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분양을 받는 우리 수분양자 입장에는 무이자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비교를 하게 되는 거는 일반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의 부담을 내가 하느냐 또는 무이자일 적의 금액하고 사실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어느 것이 더 적정한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수분양자들은 무이자니까 너무 좋은 조건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무이자 안에는 분양가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냥 결국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내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도 직접 내는 거하고 부가세를 누군가 걷어서 내는 거는 세금을 내는 건 똑같은데 참 분양자는 원숭이인가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약간 민감합니다. 그거 아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상품의 효과가 조삼모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한자 수거가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호텔을 분양하거나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8%에서 12% 정도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다른 데다가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수익률을 그 배분을 해주거나 하는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좋은 그 조건이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관광 호텔은 뭐고, 레지던스 호텔은 뭐고, 그게 좀 그 구분 자체도 조금 일단은 힘든 것 같은데 우선 그 구분부터 먼저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이 왜 레지던스 호텔로 전환하기가 힘든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그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건은 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네네. 건축된 물건으로서 네. 관광 숙박 시설로 등록돼 있는 거고 이거를 일반 숙박 시설은 레지던트 호텔로 변경하려고 그러면 네. 이제 법 자체 적용이 틀려집니다. 관광진흥법이 아닌 건축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그 법에 적용하는 게 틀려가지고 아마 변경이 불가능할 걸로 사료되고 그다음에 레지던트 호텔이라는 게 이제 일반 도심에서 네. 취사하고 그다음에 씻는 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관광 숙박시설에서는 이제 가족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만 지분 분양이나 회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어서 좀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 호텔은 이제 그런 레지던스 호텔로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관계법이라든가 뭐 시설을 완전히 뭐 뜯어 고쳐 갖고 뭐 한다 그러면 혹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능할 여지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들어가는 비용이 비용이라는 거는 뭐 도저히 그 현실성이 없는 얘기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결국 어렵다는 얘기겠네요.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된다면 조금 지금 요새 이제 그 새로운 호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나 다른 어떤 그 형태의 그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좀 특화를 시켜가지고 이 가치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강 대표님 한번. 일단 메디텔이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디텔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다른 나라에서 성형 관광을 오는 형태 또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을 통상 지칭해서 그분들이 숙박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특화된 호텔을 이제 일단 메디텔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메디텔의 어떤 형태로 한다고 하는 거는 치료 목적이거나 아니면 건강검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하고 그 잘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 모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잘 연결이 돼 있어야지. 네. 보통 사람이 뭐 중국에 가서 뭐 우리 호텔에서 이런 거 하니까 오십시오 뭐 한다 그러면 뭐 다른 호텔들도 다 너도나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혹시 연결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방법으로는 이제 성형 병원과 네.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과
일단 제휴를 맺는 거죠. 일단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짧게는 뭐 3, 4일부터 길게는 10일까지 숙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하고 나서 호텔에서 일단 휴식을 취하고 이제 붓기가 빠진 이후에 이제 뭐 쇼핑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뭐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어떤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과 협약을 맺어서 장기적인 계약을 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향이 그럼 아니면 되겠죠. 뭐 한 2개 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시스템을 거기다 넣거나 성형병원을 넣거나 그렇게 뭐 하는 이렇게,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 게 또 이제 위치상으로는 어쨌든 강남에 있고 어쨌든 250개 정도의 객실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다른 병원하고 제휴를 한다는 것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제 이 안에 만약에 그런 게 다 저희 준비가 돼 있다면 그냥 술 받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고 그 안에서 식사라든가 또 일부 쇼핑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런 어떤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보다 좀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는 요소는 좀 있기는 충분히 있네요. 충분히 어쨌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금융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5점 몇 프로 정도까지의 이렇게 상승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은 일단 보기는 봤는데 새로운 트렌드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게 좀 지금 제가 다른 지금- 나라에서 뭐 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영업 형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걸 소개해드릴 부분은 물론 약간 전제 조건이 따르긴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호텔이 이제 브랜드를 달고 있는 호텔이 있고 네네. 브랜드 없이 자체적으로 영업하는 호텔이 있는데 그러면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 체인점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 제가 이 소개드리는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그 유명 호텔과 여기서 이제 제휴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어쨌든 예.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방식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이름만 빌리게 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름만 일단 라이센스를 주고 빌리고 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방식이 타임쉐어라는 방식을 중국계 홍콩인이 먼저 만들었는데 이게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샹그릴라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아. 이제 샹그릴라라는 호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하고 그쪽 동남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체인점이. 네.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는 5성급으로 형성이 되지만 이 브랜드를 달면 대부분 6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급이 돼서 이제 중국에 있는 웬만한 호텔은 다 타임쉐어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방식은 뭐냐면 개인이든 회사든 기념일이나 창립일이 항상 있게 됩니다. 또는 뭐 인센티브 여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국내를 여행을 하든 외국을 여행을 하든 항상 어떤 기념일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주 단위로 한 주 단위로 이 호텔을 그 선불 형태의 방식으로 세일을 하는 겁니다. 선 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 결혼기념일이 5월 28일이다. 그러면 외국의 어디 뭐 특정한 호텔에 5월 28일 날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숙박을 하겠다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사용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1,000만 원의 분양을 한다면 그걸 2분의 1 가격에 사서 매년 그 시간에 동일한 날짜에 성수기, 비수기 불문하고 그 호텔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뭐 10번, 1년에 2번. 이건 자기가 설계를 하기 나름입니다. 다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 콘도에 놀러 가는 형태가 되면 성수기 때 누구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콘도를 분양받고. 참 답답하시죠? 자기 돈 내고 콘도를 분양을 받았는데 뭐 성수기 제외, 무슨 제외하면 사실 가고자 할 때 못 가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보다 더 나은 이제 그런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취하려면 사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무슨 일을 하던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해서는 사실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는 참 쉽지 않은 거고 이 호텔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 조건은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이 금액으로 그냥 매입을 해서 좋은 수익을 내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다른 어떤 전문
그 운영하는 업체를 끌어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조건 자체는 썩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경매로 어떤 물건을 낙찰받는다고 하면 아파트를 하나 낙찰을 받아도 하나의 뭐 소유주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를 상대해서 어쨌든 그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운영하는, 물론 호텔 객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이 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명도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으니까 임차인들은 그냥 나가 주십시오 하면 법원에다가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그냥 다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체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거나 네.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아, 명도 소송이요? 네, 예. 예, 이 예. 경우에는 이제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이라는 것을 받아서 아. 예, 그 명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인도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예, 그 인도 명령만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임대차 관계를 이제 조사해 보면은 네네. 대부분 이제 그 임대차 이 경우에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요. 네네. 이 사업자 등록 일자랑 확정 일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일자랑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네.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하고 어느 게 앞서는지를 비교해봐서 네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미상이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자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제2 파킹 라인이라는 곳이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고 확정 일자가 2014년 2월 25일로 나오는데 네. 이거보다 이제 훨씬 앞서는 2013년 8월 29일이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이기 때문에 근저당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뭐 경매로 그 매입하는 거에서 다른 문제나 복잡한 어떤 법적인 부분은 없는데 오직 이 물건을 매입을 해서 호텔을 운영을 했을 때 좋은 수익을 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저는 강남 쪽의 부동산에서는 뭐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가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현재 감정가 잡혀 있는 이 정도 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이런 조건으로 짓는다고 해도 사실 이 감정가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금액에 이거를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도 현재는 좀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어떤 그런 그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유찰된 다음에 어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저걸 하게 되고, 이런 정도의 금액에 만약에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정말 우리 아까 강 대표님 말씀하시거나 뭐 여러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더해져야지만이 가능한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하는 거는 좀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좀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강남에 있는 그 호텔이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하여튼 뭐 60%나 70% 정도의 그 운영 가동률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비슷한 여건에 있는 그런 호텔들의 운영 상황을 좀 다 확인해 보신 거죠? 예, 많은 시중에 있는 호텔 객실 그렇구나. 담당자가 통화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일단 80%는 좀 과하다. 그래서 70% 정도 선으로 생각을 했고, 네. 대부분 80%가 넘어가는 호텔들은 이제 브랜드화돼 있는 호텔. 이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은 강남에 있는 호텔이고, 그 호텔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섣부른 판단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요건의 주변에 있는 호텔들의 그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결국은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운과 불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요. 본인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본인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